안녕하세요. 어, 포항의 일월문화원, 울산의 울산문화아카데미, 서울의 서울문화아카데미, 그리고 경주의 문화와 사람들 교원 여러분들 잘 계시죠? 어제하고 오늘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추우면은 코로나19가 더 유행하게 되는데 이때일수록 회원 여러분들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을 하고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달러의 패권과 달러에 도전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 시간에 강의가 뭐였는가 하면 이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이 문명이 있는데 문명은 이제 글자를 모르는 거고 그 문명은 사실은 좀 요새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명보다 더 무서운 게 금융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을 잘 모르게 되면은 또 모르게 가난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 금융을 국민들한테 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금융에 대한 교육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번에 9차부터 아마 한 7, 8번 계속해서 금융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다 알게 되면은 금융이란 게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번 시간에 처음 했던 게 뭔가 하면 대공황이었어요. 대공황이 왜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그 근본 원인은 소득 격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득 격차가 얼마나 발생했는가 하면요. 요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요 밑에 그래프가 뭔가 하면요. 하위 90%입니다. 하위 90%가 소득의 15.7%밖에 가지지 못했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위 90%는 쓸 돈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말씀드리면은 현재도 비슷합니다만은 현재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 하위 50%가 가지는 전체 소득 중에 얼마를 가지는가 하면요 1.4%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하위 50%가 1.7%입니다. 그러니까 50%는 돈이 없다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은 소비를 많이 하느냐? 소비 많이 못 합니다. 집은 한 채 가져야 되고 밥은 하루 세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입는 거 뭐 이거 전부 다 쓰는 것은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자산 쪽으로 갑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쪽으로 가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 가치를 올리고 그다음에 소비는 별로 못해요. 이런가 하면 국민들 50% 이하가 돈이 없잖아, 그죠? 돈이 없으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소비가 감축이 되면은 공장이 폐쇄가 되고, 공장이 폐쇄가 되면은 또 실직하면 돈이 더 없어서 공장도 폐쇄하고. 그러니까 그만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전체가 경제가 망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대공황이었어요. 그 근본 원인은 뭔가 하면은 소득 격차였습니다. 소득 격차인데 이 소득 격차를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욕심이 있으니까 오히려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버블을 키웠고 이 버블이 꺼지면서 대공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나타나가지고 수정자본주의인데 사실 이거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해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써가지고 이게 바로 뉴딜 정책이죠. 그래서 치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은 이 모든 경제 위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다룰 경제 위기는 대공황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버블, 곧 이어서 이제 일본 버블과 붕괴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2007년에 일어난 국제금융 위기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IMF 외환위기도 다르고 중국에도 외환위기가 일어났거든요. 중국의 외환위기, 그 다음에 그리스의 재정위기 이렇게 거의 몇 년마다 거의 5, 6년마다 나중에 2000년 정도 되면 5, 6년마다 계속 경제 위기가 발생해요. 그 경제 위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은행입니다. 은행이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은행을 좋은 은행과 나쁜 은행을 골라가지고 부실 은행을 다 파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은행만 돌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은행부터 손을 봤어요. 은행이 상당히 많이 파산했습니다. 종금사, 투금사 거의 다 많이 파산해버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실 은행, 부실 금융기관을 놔두게 되면은 절대로 경제가 정상화 안 됩니다. 그래서 대공황 때하고 IMF 때는 은행을 완전히 박살냈죠. 근데 2007년에 금융위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재정위기 이때는 금융을 손을 못 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금융기관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배째라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정부 정책에 응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금융기관에 손을 못 대고 돈을 풀어서 해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경제 위기는 은행부터 손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였는가 하면 대공황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양적 완화라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냥 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929년도에 대공황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거의 3, 4년 지난 뒤에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돈을 뿌렸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늦게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다 조금 쌩쌩할 때 영양제도 넣고 뭐 이렇게 해야 사람도 쉽게 살아나는데 사람이 거의 죽은 상태가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굉장히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마찬가지로 이미 대공황 때 거의 경제가 박살난 상태였는데 일찍 돈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3, 4년 늦게 하는 바람에 이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훈 삼거든요. 교훈 삼아가지고 사실 일본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본도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 위기는 대공황하고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를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은 무조건 돈을 왕창 찍어가지고 뿌립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일어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미국이 6년 동안 3조 5천억 불, 3조 5천억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죠? 코로나 위기 때는 한 3개월 만에 거의 3조 억 불 되는 달러를 찍어서 뿌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걸 늦게 뿌리게 되면은 경제가 위기 상태로 간 뒤에 회복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로 뿌리기는 뿌렸는데 3, 4년 뒤에 뿌리다 보니까 위기가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요. 2차 세계대전까지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돈을 뿌리니까 33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회복해요. 그래서 37년까지는 5%씩 회복했습니다. 회복하니까 이자를 올려버렸어요. 아, 이제 경제가 회복되는구나 해서 에클스라는 사람이, 그때 연준 의장이 에클스였는데, 에클스라는 사람이 금리를 탁 올리니까 그만 경제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블 딥이라고 하는 게 생겼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 금리가 거의 0%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0.25%,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우는 0.5%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요. 만약에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은 경제가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는 이유는 지금 거의 전 세계가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높게 되면은 부채의 이자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전부 다 0%대로 다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922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것도 좀 부족해가지고 2023년까지는 2022년까지는 올리지 않고
2023년까지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 3년 동안은 금리가 안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공장이 전쟁으로 많이 타게 됐습니다. 타게 되니까 공급 강이 해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황이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와 닉슨 쇼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무 시간 대공황이었고요. 그 다음 강의는 일본의 버블 붕괴와 아베노믹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MF, 한국의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코로나 이후의 경제위기인데 왜 이렇게 길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모든 경제는요, 역사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대공황 때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이제 공부를 해야 오늘의 경제 위기가 어떤 경제 위기고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레튼 우주 체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1944년도쯤 되면은 이제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겠다. 그러면은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레튼 우즈라는 데에 전부 다 44개국, 연합국 44개국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주된 안건이 뭔가 하면, 자, 전쟁이 끝난 뒤에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기축통화가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파운드화인데 영국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화로 기축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 끌어모아서 자, 기축통화를 달러로 하자라고 미국이 딱 주장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세계 그 총 생산량의 50%가 미국에서 생산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고의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기축통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참여했던 영국의 대표가 누군가 하면요, 이제 케인즈인데 케인즈 전에 먼저 브레튼 우주 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브레튼 우주 체제는 어떤 게 뭔가 하면은, 자, 우리 달러를 가지고 기축통화를 만들자. 그 대신 금 태환을 하는데 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금을 바꿔주겠다. 근데 얼마나 이제 바꿔주냐 하는 문제인데, 금 1온스는 28.35g이 됩니다. 28.35g이라는 거는 우리 하면 한 돈이 있고 한 양이 있죠. 한 양이 되게 한 36g? 36g 조금 넘죠. 이게 한 양인데 그거보다 좀 적게 28.35g이 1온스예요. 1온스인데 1온스를 35불로 하겠다. 그 당시 금값이 이제 그 정도 됐겠죠. 근데 지금은 1온스가 얼마인가 하면요, 우리 한 양이 한 250만 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1온스가 얼마인가 하면 1,700불 정도 돼요. 이게 엄청 올랐죠. 그 당시에는 1온스를 35불로 했습니다. 35불로 하고, 그 다음에 1불, 자, 1불은 영국 같은 경우는 2.8 파운드로 해라. 그 다음에 독일은 1불에 4.2 마르크로 해라. 그 다음에 일본은 1불에 360엔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1불에 6.25 리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고정 환율로 딱 정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브레튼 우주 체제라 하는 것은 금을 기축통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하고 바꿔주는 비율은 금 1온스 28.35g에 달러 35달러 가져오면은 금 1온수로 바꿔주겠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러 1불에 대해서 각국별로 환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브레튼 우드 체제입니다. 그런데 케인즈가 뭐라는가 하면 케인즈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케인즈는 뭐라는가 하면 달러를 하지 말고 세계 각국 나라들이 공통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자. 그 화폐 이름을 방쿠라고 했어요. 만들자.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한 거죠. 반대는데 이 케인즈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이제 로버트 트리핀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게 기축통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달러를 이 세계 전체 무역에 달러를 가지고 무역을 하니까 달러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많아야 달러 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서 뿌려야 됩니다. 엄청나게 찍어서 뿌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달러 가치가 똥값이 돼버려요.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달러를 안 가질라 그래요? 안 가질라 그러면은 이게 기축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그, 코로나19 공황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어요. 얼마나 많이 찍었는가 하면 3개월 만에 2.9조 달러를 찍어서 뿌렸습니다. 달러 찍어서 뿌리니까 이 달러가 넘치죠. 넘치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뿌려집니다. 뿌려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1250원 하던 1달러에 1250원 가는 게 달러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얼마인가 하면요. 1080원 정도 왔거든요. 1080원, 1090원. 이제 이렇게 달러가 엄청 떨어졌죠. 근데 스티븐 리치라는 그 예일대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달러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2021년 1사분기 안에 달러 가치가 35% 절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지금 1달러에 1080원 하는데 그 1달러가 얼마 되는가 하면요. 700원 정도까지 내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미국이 달러를 탁 쥐어가지고 뿌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달러 가지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지금 달러 있는 사람도 달러 이제 원화로 바꾸든가 위안화로 바꾸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이 기축통화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트래핀의 역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계 국제 무역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달러를 팍 찍어서 뿌려야 되고 뿌리면은 문제는 달러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똥값이 돼 가지고 이게 기축통화로서 성격을 잃어버린다. 이게 트래핀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요. 해결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 사실은 달러를 막 치기 시작하는데 그 어떻게 찍는가 하면은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을 하면은 무조건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전쟁은 곧 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이 발행되는가 하면 1조 1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조 1천억 달러인데 사실은 1조 1천억 달러를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찍은 2.9조에 비하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돈을 막 찍어내니까 이게 왜 이제 세계 각국은 저렇게 미국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은 우리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마르크를 가져왔을 때 자들이 금을 바꿔줄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마르크를 가져가는 게 아니지, 달러 가져갔지. 독일에 있는 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미국한테 가가지고 금 바꿔달라. 그럼 과연 바꿔줄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제가 바꿔줄 수 없다. 우리는 브레튼 우드 체제에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1971년도에 스위스가 5천만 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금 바꿔달라. 그러니까 금을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1억 9천만 달러, 거의 2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금 바꿔달라. 그것도 바꿔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영국도 의심스럽거든요. 그죠? 영국도 훨씬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금 바꿔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바꿔주면 큰일 나겠어요. 왜요? 미국은 금 가지는 게 한도가 있는데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어, 닉슨이 1971년 8월 15일 날 저녁 7시, 7시는 모든 사람들이 TV를 보는 황금 시간이에요. 황금 시간에 딱 닉슨이 딱 나옵니다. 닉슨이 딱 나와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불순한 세력들이 달러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한 세력들의 달러 공격이 멈출 때까지 퇴환을 정지하겠다. 달러 가져와도 금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게 이제 71년도에 하는데, 그럼 불순 세력이 없어지면은 달러하고 금하고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바꿔준 일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닉슨은 이제 배째라입니다. 우리 금 바꿔줄 금 없다. 알아서 해라. 배째라.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게 되면요, 이제는 미국은 금과 관계없이 달러를 마음대로 치게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치게 되는데, 그러면 세계 각국이 달러를 기축통화해서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 보니까 미국이 달러 막 찌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드디어 팍스 아메리카나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퇴환 정지 후에는요,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요.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달러 마음대로 찍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땅도 사고 빌딩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대신 달러 가치는 굉장히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얼마나 하락했나 하는 문제인데요. 금하고 비교해요. 그럼 어떻게 비교하는가 하면, 이게 처음에 70년도 초반까지는 70년까지는 1온스에 얼마였는가 하면요, 35달러였습니다. 35달러인데 이게 70년도 벌써 78년이 되면 이게요, 200 거의 1온스에 200달러가 넘어갑니다. 벌써 금값이 문축 올라갔죠. 금값이 올라간 게 아니고 달러가 하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980년이 되면요,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면은, 얼마나 올라가는가 하면 700불로 올라가요. 금 1온스가 35달러 하던 게 700달러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금값이, 이제 달러 값이 완전히 폭락됐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폭락됐기 때문에, 잠깐만요, 화면이, 예, 폭락됐기 때문에 금값이 700달러로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금값이 폭락해요. 폭락해가지고, 이 700달러의 3분의 1인 거의 한 200달러 수준을 언제까지 유지하는가 하면요, 2000년대 초까지 유지를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전 세계 금이 얼마 있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한 19만 톤 정도 있습니다. 19만 톤 정도 있는데 1950년까지 전 인류가 금을 계속 했잖아, 그죠? 금을 계속 만들었어요. 만들면 이 금을 없애지 않습니다. 계속 보관하거든요. 그런데 1950년까지 대체로 9만 톤을 만들었어요. 9만 톤을 만들었습니다. 1950년 이후에 1915년까지 얼마나 금을 만드는가 하면 10만 톤을 만듭니다. 그래서 15만 톤이 된 거예요. 19만 톤.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은 거의 한 19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금을 많이 만들게 되는가 하면요, 1950년부터 금을 획기적으로 만들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금광 개발하는 기술이 혁신됩니다. 혁신해가지고 혁명적으로 금이 많이 산출되니까 고마에게 금값이
금값이 폭락을 해요. 그래서 거의 2000년 초반까지 금 1온스에 $200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이 넘어가면요, 금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해요. 금값이 폭등하는데 금값 폭등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은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길 때 미국이 돈을 얼마나 풀었는가 하면요, 3조 5천억 불을 풀었어요. 엄청난 돈을 푸니까 달러 값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게 2000년 초까지는 금이 굉장히 많이 생산됐어요. 생산됐는데 2000년대, 2010년대 이후에 금값이 오르니까 금광을 막 개발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실패해버렸습니다. 실패해가지고 지금 금이요, 거의 새롭게 금이 생산이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올라가지고 현재 얼마나 올라가는가 하면 2020년 초에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경제 위기가 일어났을 때 2,000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00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1,700불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에 투자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인데 지금 금강 개발이 안 되니까 금에 투자하면 좋겠죠. 그죠? 금에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달러가 값이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금에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에서 금값 올라가는 걸 극히 싫어해요. 금 올라가면 어떻게 하든 금값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금값이 2,000불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1,700불에서 멈춘 것은요, 미국이 금값 안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의해서 금을 살까 말까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금값이 올라갔다는 거는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달러 가치를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는 방법을 닉슨 대통령 때 키신저가 다 깔아내요. 그래서 키신저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가요. 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뭐라 이거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석유 생산량의 3분의 1을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당시에 생산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 국방력이 약하지. 석유는 많이 나지만은 국방력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가 모든 신식 무기 등을 동원해가지고 너희들의 국방을 지켜줄게. 그 대신 너희들이 생산하는 석유를 페트로라 그러거든요. 결제를 전부 다 달러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우디뿐만 아니고 중동국가 전체가 이제 전체가 해당되는데 중동국가 전체가 석유를 달러로 결제해요. 달러로 결제하는 걸 뭐라고 하면 페트로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석유거든요. 이제 석유를 살려고 그러는데 달러가 있어야 석유를 사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달러를 찾습니다. 달러를 찾으니까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서 전 세계에 뿌려도 달러 값이 안 떨어져요. 왜요? 달러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달러가 있어야 석유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엄청나게 찍어내도 석유 살 돈이 달러니까 세계 각국은 달러를 다 요구하니까 달러는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걸 페트로 달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달러 이꼴 석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되는가 하면 원래 패권 전쟁 핵심이 그래서 원래 이제 식량하고 에너지거든요. 특히 에너지를 잡아야 전 세계 패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동원해 가지고요, 에너지를 손에 꽉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달러를 막 찍어요. 찍어가지고 이제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석유가 가는 배가 지나가는 항로를 군사력으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군사력 보호하려고 그러면은 군사력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요. 이게 이제 돈 쏟아부는 액수인데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미국이 최고의 군사 대국이 되면서 석유 항로를 보호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왜요? 석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 반대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반대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먼저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은요. 항상 미국 패권을 안 좋게 쳐다봐요. 그래서 먼저 이라크이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 석유 결제를 달러 됐었는데 우리는 유로화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을 탁 해서 2000년에. 선을 탁 하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이게 무너지면요. 달러 패권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이라크를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콘돌라이자 라이스라는 국무장관인데 이 국무장관이라는 게 한문 뜻대로 풀이하게 되면 요건요. 뭐 영어를 이제 한문으로 이제 풀이한 건데 요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내무부 장관의 의미죠. 그죠? 미국은요. 외무장관이 없습니다. 국무장관이 외무장관이요. 근데 이게 국무란 거는 이게 나라의 일인데 요게 굉장히 패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가 하면 전 세계를 우리나라 안처럼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미국의 국무장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라크 후세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라크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핵무기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화학무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후세인이 그래? 그럼 와서 우리나라 사람 찾아봐라.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 라이스 국무장관이 뭐라는가 하면 찾아도 없으면은 너희들이 감천하기 때문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어도 공격해야 되고 없어도 공격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요? 무조건 이라크는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라크이 달러로 결제하는 걸 유로로 바꾸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바꿔버리면은 달러 패권이 무너지거든. 그래서 공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란 문제입니다. 이란도 이게 뭐라 그런가 하면 이란도 우리도 이거를 달러로 결제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결제 안 하겠다. 그러면서 핵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핵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미국이 감들 수 없어요. 감들 수 없으니까 악의 축이라고 뭐 북한하고 이란하고 등등 있었잖아요. 그죠? 악의 축으로 딱 규정 짓고 이란을 굉장히 못 살게 합니다. 못 살게 해서 이란이 할 수 없이 핵 협의를 했어요. 핵 협의를 하고 난 뒤에도 트럼프가 나와가지고는 협의한 걸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중동에서 최고의 강국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이란입니다. 인구로 보나 석유로 보나 이 원래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거든 이게요.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이란은 중동을 충분히 석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란이 미국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들어서가지고는 이란을 이거 그냥 둬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핵 협의한 거 파기시켜버리고 이란을 계속 괴롭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란이 달러 결제 안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이 뭐라는가 하면 중국도 오일 결제를 이제 상하이 선물 거래소를 만들어요. 만들고 난 뒤에 나중에 뭐라는가 하면 이제 유로화로 결제하겠다도 얘기하고 나중에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석유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이니까 중국이 중동 국가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데 앞으로 결제를 위안화로 하자라고 제의합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요. 가만두면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2015년에 중국에 외환위기 사태가 일어나요. 외환위기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달러를 얼마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4조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환위기 때
달러 위안화 공격을 받아요. 공격받아가지고 1조 달러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현재 중국이 달러를 얼마 가지는가 하면요. 3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했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 또 이제 사드 사태, 사드 사태도 이제 그 뒤에 일어났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달러 패권에 도전한 나라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제재를 가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페트로달러로 이제 그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또 하나 이용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되게 이제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하거든요. WTO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무역을 해요. 무역을 하는데 이제 미국은 중국은 힘들게 일해가지고 공장 세워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미국한테 수출을 해요. 미국한테 수출하게 되면은 뭘 주는가 하면요. 달러를 줘요. 달러 줍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주니까 그 다음에 또 달러 가지고 공장 막 지어. 그러니까 중국은요. 달러 빚으로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요. 굉장히 많이 짓고 그 다음에 그래도 달러가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으니까 이제 남기 이전에 이미 중국은 달러로 공장을 짓고 하니까 달러가 엄청나게 많았죠.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이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달러를 막 지어서 중국한테 뿌려요. 왜요? 중국 물건 사야 되니까. 물건 사면 뿌리고, 중국은 달러가 필요하고, 그래서 달러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달러를 막 찍어도 달러 가치가 유지된 거거든요. 유지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사실은 국제 결제 국가는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로 이런 데는 돈을 막 쥐어가지고요. 쥐어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땅도 사도 되고 빌딩도 사도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니어리지 효과라거든요. 왜냐면 달러 100달러 찍는데 들어가는 돈은 1달러도 안 돼요. 몇 센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전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만 찍어가지고 종이에 그림만 매겨가지고 외국으로 보내면은 외국에서는 힘들게 만든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요? 달러만 찍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달러를 중국이 한 4조 달러 가지고 있었잖아요. 4조 달러 가지는데 이 달러를 은행 저장고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그런 짱구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달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달러를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져가가지고 거기에 국채를 삽니다. 국채를 얼마나 사는가 하면 2조 달러를 샀어요. 4조 달러 중에 2조 달러 국채 사고, 국채 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은 그 국채에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얼마 주는가 하면 되게 이제 10년짜리 국채를 사거든요. 사면은, 지금은 이제 0.95 정도 되는데, 거기 전에는 한 2%쯤 돼요. 그럼 1년에 2%의 금리를 중국한테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금 돈을 막 찍어가지고, 막 찍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돈을 뭐 롯데빌딩 샀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봐서는 되게 손해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 엔화가 들어오면은 엔화를 가지고 일본에 국채를 사든가, 국채 사면 금리도 없으니까 국채 사지 말고 다른 걸 투자해서 다른 걸 돈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너리지 효과라 그러지만은 그 효과라는 것은 사실은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달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달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달러 가치는 안 떨어지는 겁니다. 달러를 막 찍어도 문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핑 효과, 이것은 별 볼 일 없다.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달러 가치가 그래도 달러 가치는 어쩔 수 없이 하락해요. 너무 많이 찍으니까.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뭐 있는가 하면 이제 유럽, 이제 중동 국가 오펙이 가만 보니까 석유값이 너무 싸요. 얼마나 쌌냐? 얼마나 쌌는가 하면요. 1배럴에
한돈 2달러였습니다. 2달러도 채 안 돼요. 1배럴이 얼마나 많은 양인가 하면요. 1배럴은 약 160리터입니다. 160리터는 옛날에 우리 드럼통 아시죠? 석유는 넣었던 큰 드럼통, 사람 며칠 들어가는 드럼통, 그 드럼통이 1배럴이요. 그 1배럴이 2달러라 그러면은 물값보다 훨씬 쌉니다. 그죠? 물값, 지금도 뭐, 생수 한 병에, 조그만 마트 가면, 동네 마트 가면은, 2리터짜리? 2리터짜리가 1,000원이잖아요. 두 개만 하면 2,000원인데, 두 개만 하면 그 1배를 하고 수입값이 같은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수입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수입값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올리기 시작했어요.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는데, 이게 1973년도 오일 쇼크가 일어나는데, 그때가 약 12달러. 그러니까 6배 올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19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 일어나는데, 그때가 약 37달러. 그러니까 2달러도 안 되던 게 12달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37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모든 공산품은 그 기초가 석유요. 석유값이 올라가면은 모든 공산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의 서막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서막이 올라가는데, 이게 잠깐만요. 화면 조정이 뭐 기다리세요. 이게 됐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요. 시작되려 그러면은 이게 금리를 올려야 돼요.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면요.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걸 방지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거 방지하려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군가 하면은 닉슨입니다. 닉슨인데, 닉슨은 이제 재선해야 돼요. 재선하려면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경제가 활성화하려고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전에 트럼프 보셨죠? 트럼프가 연준 의장 보고 자꾸 금리 낮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연준 의장이 말 안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금리 자꾸 낮추라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안 낮춰요. 안 낮춥니다. 안 낮추고 안 낮추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 누군가 하면 윌리엄 마틴이었어요. 윌리엄 마틴이 안 낮춰줘요. 안 낮춰주니까 연준 의장을 싹 바꿉니다. 누구한테로 바꾸는가 하면 자기 친구인 아서 번즈라는 아서 번즈를 그 연준 의장으로 해요. 연준 의장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금리를 연준 의장 혼자서 결정을 못 합니다. 혼자서 결정 못하고 그 밑에 12명의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들이 있는데 닉슨이 나중에 도청 사건으로 물러나잖아요. 그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는데 도청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준 위원들한테도 도청해요. 도청해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금리 인하하면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서 번스가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통합해가지고 금리를 낮춰요. 금리를 낮춥니다. 문제는 금리를 낮추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석유 값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 아서 번스가 아주 기묘한 대책을 내놔요. 어떤 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물가 지수가 있는데 물가 지수 중에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근원 물가지수, 근원 인플레이션이 근원 물가지수라는 걸 내놔요. 코 인플레이션이라는 근원 물가지수를 내놓는데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원래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그죠? 의식주하고 에너지 문제거든요. 에너지 문제인데 문제는 먹는 거. 먹는 거는 흉적되면 값이 올라가고 뭐 돼지 같은 건 돼지 열병이면 돼지가 많이 죽어버리면 돼지 값이 올라가고 변동이 심해요. 이 먹는 거는 변동이 심하니까 이제 원래 인플레이션 지수를 물가 지수를 구하는 거는 이게 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건데 이게 급격하게 이제 뭐 쌀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은 생산을 많이 했다가 저기 했다가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니까 장기적으로 정책 수립하는데 이거는 그걸 반영하면 문제 있다. 그래서 먹는 걸 빼버립니다. 먹는 걸 빼고요. 그 다음에 주택인데 이게 주택 자산이잖아요. 그죠? 자산 이것도 빼버려요. 자산의 주식 다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석유죠. 그죠? 석유도 빼버려요. 석유도 변동이 심하다 빼버립니다.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옷감, 의식 중에 옷감하고 공산품, 뭐 텔레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공산품 요것만 딱 집어넣어서 인플레이션 지수를 딱 만듭니다. 여기 근원 인플레이션, 근원 코 인플레이션 지수라 그러는 건데 이걸 딱 만들어요. 누가? 아스 번즈, 닉슨의 친구인 아스 번즈가 딱 만들어서 그 당시에 물가 지수를 딱 내보니까 석유도 빼버리고 식료품도 뺐고 그 다음에 주식도 빼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빼고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공산품 딱 하니까 물가 지수가 안 올라가네? 안 올라가니까 이걸 딱 내밀면서 이 물가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도 된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요. 낮추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소비자,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통화를 막 찍어도 돼요. 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물가 떨어지고 금리도 이제 낮고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요. 그래서 통화 증가율이 얼마 되는가 하면요. 매년 한 13.4%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는요. 물가가 안정돼요. 물가 안정되니까 금리도 내버리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근로소득이 연 한 10%쯤 증가했는데 미국은요. 그 당시에 노동을 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거는 연 3 내지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돈은 엄청나게 뿌려졌죠. 엄청나게 뿌려진 돈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금융하고 이제 주식이죠. 주식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가요.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은 팍 뜁니다. 얼마나 뛰느냐? 연 15%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일해서 얻는 노동을 해가지고 노동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가난하게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이유는 아트 번스가 만든 근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거의 모든 세계 국가가 그 좋은 제도네.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을 채용을 해요. 왜 좋은 제도인가 하면요. 모든 세계의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수치에서 빼라 이거요. 주식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팍 올라가는 걸 이 물가지수는 빼라요. 빼면은 항상 사람들은 물가지수 집값이 막 올라가도 물가지수는 안 올라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 물가 먹는 거 사러 갈 때 값이 막 뛰잖아, 그죠? 뛰는데 이걸 물가지수 뺐거든. 빼니까 물가지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니까 자산가들은 부동산이 막 뛰도 물가지수가 안 올라가니까 더 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돈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트펀즈라는 사람이 그래서 걔들은 욕을 먹거든요. 이 연준 의장인데 연준 의장 아트펀즈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정권 그 대통령이나 정권의
주장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엔진 주장 절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정치권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뭔가 하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절대로 정치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정치권은 항상 금리 낮춰라, 돈 많이 풀어라 이거거든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원장 같은 분들, 감사원장도 정치권에서 자꾸만 욕을 해도 절대 들어주면 안 돼요. 또 다른 몇몇 지휘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정치권의 말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아스번스는 닉슨의 요구대로 들어줬다가 전 인류가 경제 때문에 고통을 받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모든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가 왜 그때부터 심하게 되느냐? 바로 근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값이 막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근원물가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 양극화인데 이게 1%, 나중 되면 10%한테만 이익 가는데 나중 되면요 1%만 이득 갑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번스가 닉슨 주식대로 금리 인하를 해요.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올라가 버리네?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요. 이 달러 가치가 하락되면서 석유값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자꾸만. 예, 엄청나게 석유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한 20% 인플레이션이 이게 70년대 말에는 20%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뭔가 하면요. 오일 쇼크가 발생했어요. 그죠? 오일 쇼크가 2불도 안 되던 게 36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뛰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원래 기름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문제는 모든 공산품은 기름이 들어가야 공산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산품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조 원가가 올라가면은 원래 인플레이션은 원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막 살라 그래요. 사람이 막 살라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게 원래 이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르게 석유값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안 사버려. 안 사버리면은 내수 침체 스태그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스태그네이션이 되니까 내수 침체는 스태그네이션이고 물가는 인플레이션이고 두 개 합쳐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물건 살 사람은 없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안 사니까 공장이 이제 큰일 났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건을 안 사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요새 누가 등장하는 거면요. 폴 볼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폴 볼크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요. 이게 이제 요분이 굉장히 한 94세인가 얼마 살았는데 작년에 201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키도 막 2m 정도 돼요.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20%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리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금리를 얼마나 올리는가 하면요. 19%까지 올려요. 올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금리 그렇게 올리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다. 이미 시장이 금리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금리가 0.25%입니다. 이게 기준금리죠. 우리나라는 금리가 0.5%입니다. 5%인데 미국이 기준금리가 0.25%인데 이게 돈을 막 푸니까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요. 야, 이거 돈을 막 푸니까 금리가 아마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미리 생각해요. 미리 생각해가지고 원래 이 6월 달에 올 6월 달에 미국의 시장금리는 이제 미국 시장금리는요. 10년물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 이게 0.5%였어요. 5%인데 돈을 막 찍으니까
시장금리가 0.9% 이상 올라갔어요. 0.93%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정해놨지만은 시장에서 반응하는 금리는 틀려요. 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도 원래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0.9%까지 올라갔어요.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0.9%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대출금리도 한 2% 붙이거든요. 한 3%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가 하면은 부동산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파트 올라갈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 수밖에 없어요. 기준금리는 0.5%를 하되 실제 대출금리는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미국은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라는 생각은 그것은 그냥 기준이고 실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무조건 금리 올립니다. 왜요? 아파트 올라가면요, 이 집을 가진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거 정권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는요, 기준금리는 나라가 정하지만은 시장금리는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벌커라는 사람이 이미 금리는 내가 정한 게 아니다. 시장이 정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미국의 금리가 얼마였는가 하면요,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20%까지 올라갔거든. 20%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인플레이션 20% 올라가면요,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 그중에 이제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연금 생활자들, 나이 많은 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20% 올라가면은 내가 연금 받는 거에 20% 깎여지고, 그 다음에 저축한 사람들 20% 깎여지는데 못 살아요. 못 사니까 폭동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잡는 방법은요,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몇 프로 올리느냐? 금리를 19%까지 올립니다. 사실 1980년대 우리나라 금리는 20%에서 30% 사이 고금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경제 성장하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3, 4% 가는 금리가 20%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화면 넘어가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19%까지 올려요. 올리고 난 뒤에 나중에 계속 30년간 계속 금리가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얼마 전인가 하면 지금은 0.25%까지 떨어졌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금리가 거의 20% 되면요, 19%인데 20%가 되면은 기업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체가 못 살아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의 40%가 파산해버립니다. 기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9%까지 금리를 올린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도요, 아파트가 값이 계속 치솟잖아요. 그죠? 치솟으면요, 기업체가 파산하고 가게가 부도나는 한이 있더라도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제조업의 40%가 파산해요. 파산하면서 이 기업체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일본과 독일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일본과 독일은 경제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돼요. 성장이 돼서 나중에 일본이 미국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위협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제 일본이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일본이 드디어 1980년대 되면요,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은요,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적고,
엄청나게 적으니까 야 이거 일본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프라자 합의라는 걸 만들어요. 프라자 합의를 합니다. 프라자 합의를 하면서 일본을 완전히 버블 경제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달러 패권이라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달러 패권이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19%까지 올려서 미국 경제가, 미국 제조업이 완전히 박살나게 돼요. 박살나면서 이 제조업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독일과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은 독일과 일본의 전성시대가 됩니다. 전성시대가 된 뒤에 미국이 가만 안 있죠. 안 있고 프라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일본이 그때부터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